카슈미르 국경에서 거센 포격 소리가 멈추지 않던 어느 날, 한 남자가 조용히 자신의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즈마드 칸, 파키스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군사 평론가 중 한 명으로 알려졌던 인물입니다. 그는 수십 년간 자국의 무기 체계와 전략을 분석하며 군사 방송에 출연하고 국방 컨퍼런스의 단골 연사로 활동해왔지만 이번 전쟁은 그에게 너무도 다른 감정을 안겨주었습니다. TV 화면 속에서 그는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자신이 중국의 기술적 집약체라 불렀던 PLG-05 자주포가 맥없이 쓰러지고 그의 조국 파키스탄의 하늘을 지키던 최신형 전투기들이 잇따라 격추되는 모습을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충격이었던 건 그 상대가 다름 아닌 한국산 무기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토록 열심히 분석하고 예측했던 자신의 조국이 너무도 과소평가했던 나라의 무기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결국 그는 결심합니다. 이 무기를 만든 나라를 직접 가보겠다. 왜 한국 무기가 이렇게 강한지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그가 손에 쥔 항공권의 목적지는 대한민국 서울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파키스탄의 방송에서 한국산 무기를 비웃던 그가 이제는 그 무기들의 진실을 알기 위해 대한민국 땅을 밟기로 한 것입니다. 과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자세한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눌러주셨죠? 감사합니다. 저는 파키스탄 라오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전쟁과 무기라는 단어는 제 삶에서 결코 멀지 않은 주제였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늘 카슈미르 이야기로 저녁 식탁을 가득 채웠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은 자주 우리가 인도에 절대 밀릴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는 군사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대학에서는 국제 정치와 군사 전략을 전공하며 제 길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졸업 후 군사 관련 칼럼을 쓰기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어 저는 여러 방송국에 초청받는 군사 평론가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해설자였지만 점차 정부와 군 내부로부터 자문 요청을 받는 위치까지 올라섰습니다. 저는 항상 파키스탄의 군사력이 강하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는 것이 곧 애국이라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군사 협력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했고 우리의 자주포 PLG-05와 전투기 J-20C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마음속에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매년 열리는 무기 전시회에서 선진국의 군사 기술을 볼 때면 우리 무기들의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그 이면의 기술력이나 실전 성과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에서는 파키스탄 무기의 우수성을 강조해야 했고 때로는 의심을 덮은 채 희망적인 분석만을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게 이번 인도-파키스탄 충돌은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TV 속 인도군의 대규모 포격,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는 전투기들, 그리고 지상에서 불을 뿜는 거대한 자주포의 영상들 속에서 유독 낯선 외형의 자주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지만 그 포격의 파괴력이 너무도 강력해서 저는 다시 리플레이 화면을 되돌려 확인했고 거기엔 분명히 K9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자주포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한 순간부터 제 인생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그동안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는 나라였습니다. 자동차나 드라마로는 익숙했지만 그들의 무기가 우리나라의 방어선을 이렇게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늘 인도를 적으로 배워왔습니다. 역사 수업 시간에는 언제나 1947년의 분할과 첫 번째 카슈미르 전쟁이 강조되었고 그 이후의 수많은 충돌은 마치 우리 민족의 숙명처럼 여겨졌습니다. 학교 운동장 한쪽에 걸린 대형 국기 앞에서 매주 월요일 아침 우리는 국가를 부르며 인도에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렇게 자란 우리는 자연스럽게 국경 너머를 경계 대상이자 숙적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전쟁이 일어났다는 뉴스가 들릴 때마다 긴장과 동시에 일종의 자부심까지도 느끼곤 했습니다. 그러나 군사평론가가 되어 현실의 전장을 들여다보게 되면서 저의 시선은 점차 복잡해졌습니다. 전쟁은 결코 뉴스 화면처럼 깔끔한 구도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단 전선이 형성되면 그 속에는 무고한 민간인, 어린이, 여성, 그리고 노인들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특히 카슈미르 지역에서는 한 세기도 넘는 갈등 속에 너무 많은 이들이 삶을 잃었고 그 어떤 명분도 이들의 희생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점점 깨달아갔습니다.
이번 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테러 공격으로 희생된 인도 관광객들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제 마음속에서도 깊은 슬픔이 일었습니다. 그들이 힌두교도라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한 사실은 종교가 얼마나 사람을 무기처럼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인도는 이를 빌미 삼아 보복을 선언했고 파키스탄 또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방송국에 출연해 우리의 군사적 대응이 성공적이었다는 식의 논평을 해야 했지만 제 마음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카슈미르 하늘 위를 날아다니는 전투기들, 무차별적인 포격으로 흔들리는 산골마을들, 그리고 끝내 돌아오지 못하는 젊은 병사들의 사진을 볼 때마다 이건 누구를 위한 싸움인가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나 이번 전쟁은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단순한 국경 충돌이 아니라 드론, 정밀 타격, 위성 추적 등 현대전의 양상을 그대로 반영한 기술전이 되어버렸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의존해온 무기 체계가 얼마나 시대에 뒤처졌는지도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 갈등이 단순한 종교적 대립이나 영토 분쟁이 아니라 이제는 기술력과 국가적 전략의 싸움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명확히 보았습니다. 더는 정신력이나 신념만으로는 방어할 수 없는 전쟁의 현실 앞에서 우리의 대비가 너무 안일했음을 절감했습니다. 그 와중에 등장한 한국산 무기들은 마치 새로운 국면을 여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저는 점점 그 무기들이 가진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언론은 늘 자극적인 장면을 먼저 보여줍니다. 거대한 폭발, 활활 타오르는 차량, 그리고 긴박하게 움직이는 병사들의 모습이 화면을 채웁니다. 이번 인도-파키스탄 무력 충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유독 눈에 띄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산 K9 자주포였습니다. 당초 저희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는 이 전쟁에서 인도가 자랑하는 라팔 전투기의 활약에 주목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인도의 라팔은 무려 3대나 공중전에서 격추되었고 그 상대는 우리가 구형이라고 폄하했던 중국산 전투기였습니다. 충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라팔이 무력해진 상황에서 오히려 인도군의 지상 전력이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이었고 그 중심에 한국의 K9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산 무기라는 단어는 저희 군사 방송에서는 보조적 역할에 머무르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국경을 따라 배치된 인도군의 포병대가 집단으로 사격을 개시할 때마다 파키스탄 지역에서 연기 기둥이 솟구치는 모습이 생생히 보였습니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단 한 발의 오차도 없이 목표 지점을 정확히 명중시킨 사례가 속출했고 피해 지역의 사진이 공개되자 우리 방송 내부에서도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 무기라고요? 누군가가 중계실에서 던진 이 질문이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마음을 대변했습니다. 그 자주포는 단순한 화력이 아니라 정밀도와 신속한 반응 속도, 무엇보다도 명중률에서 기존의 중국산 자주포와는 차원이 다른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단순히 장비의 차이로만 치부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기술과 노하우, 그리고 그에 기반한 장인 정신의 결과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관련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K9 자주포의 개발 과정, 인도와의 기술 협력, 그리고 실전에서의 운용 방식까지 밤낮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주목하게 된 것이 바로 KF-21이라는 이름의 차세대 전투기였습니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 라팔과 비교 대상으로 올려놓고 있는 이 전투기는 외형에서부터 기존 전투기들과는 확연히 다른 인상을 주었고 특히 국산 엔진 개발까지 성공했다는 점은 파키스탄은 물론 인접한 중국과도 비교되는 지점이었습니다. 지금껏 저희는 늘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을 기준으로 군사력을 평가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기준에 한국이라는 이름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도 분명해졌습니다. 전쟁이란 무기를 직접 써보기 전에는 그 성능을 알 수 없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이 바로 그 증명을 해준 것입니다. K9 자주포에 대한 자료를 깊이 파고들수록 저는 점점 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무기는 단순히 강한 화력을 가진 무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기술과 철학이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자주포는 발사 후 재조준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고 연속 사격 시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이 흔한 약점이었지만 K9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MRSI, 즉 다연속 동시 탄착 방식이라는 고급 사격 기법을 통해
여러 발의 포탄을 서로 다른 각도로 발사해 하나의 목표 지점에 거의 동시에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은 이 자주포가 얼마나 정밀하고 과학적으로 설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게다가 놀라운 점은 이것이 단지 무기의 성능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어떻게 이런 무기를 만들게 되었는지 그 배경과 시스템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이 무기의 개발 과정이 단순한 군사기술자의 결과물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협업과 오랜 기간에 걸친 기술 축적의 결과라는 점이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IMF 경제위기 속에서도 이 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내 실용화시킨 한국 정부와 기업의 결단력은 파키스탄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기술의 진화는 비단 K9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KF-21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히 외형이 현대적이라는 점이 아니라 설계부터 엔진 개발, 스텔스 기능에 이르기까지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 정도 수준의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엄청난 성취였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과정이 폐쇄적인 군사 산업이 아니라 투명하고 공개적인 연구 시스템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방산 전시회에서 공개된 실물 기체, 기술 세미나에서 설명된 상세 성능 자료,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가 발표한 실험 데이터들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기반 위에서 개발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이런 정보를 쉽게 접하기 어렵습니다. 기술은 곧 권력이며 군사력은 곧 체면이기에 모든 것이 비밀에 붙여지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자국민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기술의 실체를 낱낱이 공개하면서도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임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방송에 나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 무기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단지 무기의 위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 무기를 만든 나라의 시스템, 사고방식, 그리고 기술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발언은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켰지만 저의 진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술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총성이 울리고 나면 진짜와 가짜는 자연히 드러나는 법입니다. 처음 한국에 가겠다고 했을 때 제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말렸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냐? 그 나라에 대해 뭘 안다고 그러느냐? 그들도 이해했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한 제 감탄이 단지 전쟁의 열기에 의한 일시적인 감정일 수 있다는 의심.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무기를 만든 나라를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나는 앞으로 더 이상 군사 평론가로서의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공항에서부터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질서정연한 도로, 어디서나 빠르게 연결되는 통신망,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리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바쁘지만 무표정하지 않았고 도시는 활기차면서도 지나치게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의 분위기 자체가 어딘가 단단하고 균형 잡혀 있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제가 처음 찾은 곳은 바로 한화 디펜스의 홍보 전시관이었습니다. 사전 예약을 하고 도착했는데 이미 많은 외국인 전문가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전시관 안에는 K9 자주포의 실제 부품과 구조 모형이 정교하게 전시되어 있었고 해설사는 영어로 상세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 설명 하나하나가 제가 파키스탄에서 자료를 통해 어렵게 추적하던 기술적 포인트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이미 공개되고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KF-21 전투기의 시연 영상도 볼 수 있었습니다. 모션 캡처로 재현된 비행 시뮬레이션과 실제 지상 테스트 영상, 그리고 향후 수출 전략까지 소개하는 자료를 접하면서 저는 이 나라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일원으로 방산을 키워가고 있다는 점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한 분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구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제가 궁금해하던 기술에 대해 가능한 한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처음으로 제 고국 파키스탄이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외부의 기술과 자금에 의존해왔고 그로 인해 스스로 연구하고 개선하는 태도를 잃어버린 건 아닐까. 기술은 단지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의 철학과 국가의 비전에서 비롯된다는 걸 저는 한국에서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나라의 무기, 그것이 단지 전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 나라가 어떤 철학과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사실을요. 파키스탄에서 군사 평론가로 살아온 아즈마드 칸 씨는 이번 전쟁을 통해 그동안 자신이 보지 못했던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고 그 진실을 외면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 무기를 만든 한국이라는 나라에 직접 와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진심 어린 존중의 눈으로 한국의 기술과 철학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늘 말합니다. 명품은 드러내지 않아도 언젠가는 빛이 나기 마련이라고요. 그리고 이번 이야기에서 그 말이 얼마나 진실인지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광고와 선전을 해도 결국 실전에서 증명되지 않으면 그 무기는 신뢰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K9 자주포와 KF-21 전투기는 이미 그 실력을 증명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전 세계는 한국 무기를 다시 보기 시작했고 과거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한국 방산 기술이 이제는 각국 군사 전략가들의 회의 테이블 위에 올라가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그런 무기를 만들어낸 이 땅의 기술자들과 연구원들의 땀과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즈마드 칸 씨의 여정을 통해 한국의 방위 산업이 단순히 기술을 넘어 세계와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조용하지만 강한 기술력으로 세계 속에서 빛나기를 응원하겠습니다.